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쏙쏙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2월 19일 아침 시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가 정리한 오늘 뉴스 자료를 공유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그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해설해 드리는 명품 시사회를 2월 19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간단히 제 그 오정근의 쏙쏙 경제 유튜브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유튜브 창에 인제 오정근의 쏙쏙 경기라고 치면은 인제 보실 수가 있고요. 주로 제가 그 매일 경제 기사를 해설해 드리는 시사 해설과 그다음에 시사 해설로 좀 부족해서 심층 분석이 필요한 이슈에 관한 심층 분석. 그다음에 인제 악법 타파라고 그래서 현재 국회에 너무나 많은 악법들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마다 50개 정도 법안이 상정돼 있고요. 그야말로 거대 여당을 계기로 해서 막법을 상정해서 그냥 통과시키는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다는 못하지만 중요 악법에 관해서 제가 완전 해부하는 시간을 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 대담과 청년 토크를 진행을 하고 명저 읽기라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인제 경제학 고전들을 사실 많이 보지를 못하고 넘어오고 있는데 중요한 명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게 보통은 이제 제가 홍보를 하느라고 여러 인제 단톡방이라든지 SNS에 올리니까 또 이게 관심이 적은 분들은 또 성가시게 해 드리는 본의 아니게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한 일 주일 정도만 더 인제 올린 다음에는 이제 중단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인제 제 그 이 유튜브를 쏙쏙 경기를 보실 분들은 구독을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연락이 되고요. 더구나 알림 설정을 하면은 제가 올릴 때마다 자동 연락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몇 군데 구독을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봤더니 제가 알림 설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좋고 뭐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인제 제가 간단히 정리한 걸 보면은 선거 앞두고 돈 무분별한 돈풀기가 계속되고 있다. 재정 균형성 문제에 관해서 계속 국내외에서 이것을 중시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고요. 지난번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소득분배 구조도 악화됐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현재 ICT 규제 관련 법안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ICT가 새로운 산업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디지털 시대에 이걸 또 벌써 규제하려고 하는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자사고 폐지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나왔다. 공교육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텍사스 이번에 한파로 블랙아웃이 돼서 인제 우리 삼성 텍사스 오스틴 공장도 가동 중단돼 있습니다. 결국은 전력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가 재검토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인제 그다음에 한국의 준조세가 너무 급증하고 있다. 심지어는 법인세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제가 한 3-4년 전에 제가 조사를 할 때는 법인세에 한 26% 정도 됐었는데 법인세에 거의 이게 급증을 해 가지고 이 법인세와 맞먹는 수준까지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법인세도 지금 최고 세율이 어 35% 인데 거의 비슷한 수준의 중조세를 내야 돼서 거의 기업의 이익을 상당 부분 대부분을 그냥 거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가져가는 그런 모습 그런 형태다. 그다음에 이루다라고 하는 이번에 어 그 앱이 파장을 일으켰죠. 왜냐면 개인정보 보호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건 일종의 그 앱이었는데 이것이 인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아마 문을 닫았거나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단 소송이 내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다고 그래서 집단 소송까지 제기되는 상황까지 직면했으니까. 이럴 때 우리가 지금 개인정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보호와 활용의 문제에 관해서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균형점을 잡아야 된다. 그다음 미국에서 인플레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와요. 그다음 미국에서 북한 해커들 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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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커라고 그러죠. 북한 해커들을 지금 이제 3 명이나 고소를 했다. 북한이 해커들 동원해서
주로 암호화폐 같은 걸 해킹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고소를 했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한국이 종북 친중 정책을 하면서 미국 주도의 쿼드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인제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중국을 포위하는 방위 체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안보뿐만 아니라 통상 정책도 지금 기로에 직면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물 경제에서는 인제 좀 전에 말씀드린 텍사스 한파 때문에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있고, 금융 쪽에서 본다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제 후불 결제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제 지금 금융의 범위가 빅테크 기업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 빅테크, 새로운 금융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빅테크를 누가 관장할 것이냐 하는 걸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관의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두고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 면에서 인제 탄소 중립을 강력하게, 아마 2030인가요? 탄소 중립 제로 영제를 강력히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철강 산업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횡보를 지속하고 있고 증시 대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앞으로 가치주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 50,000 달러를 돌파하는 데 비해서 금값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다. 금값은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이 금보다 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 부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한국의 다나리라고 하는 회사에서, 핀테크 회사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앞으로 약 60,000여 개의 그 마트라든지 이런 데와 이런 데 인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하도록 한다 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한번 좀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선거 앞두고 돈을 하루도 안 빼놓고 돈 준다고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다. 뭐 심지어는 뭐 정말 내년 선거 다가오면 100조 원도 얘기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너무하지 않느냐, 완전히 금권 선거가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재정 당국과, 심지어는 뭐 이낙연 대표는 "내가 재정 당국과 잘 싸웠다. 대규모 추경이 예상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자랑스럽게 마치 얘기하고 있는, 뭐 승전보 비슷하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연출되고 있다. 정말 이게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걸 보면은, 특히 여당이 하는 걸 보면은 국가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국가 경영 능력은 정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인제 10조 원 넘는 4차 재난지원금, 뭐 정부 여당은 뭐 20조 정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인제 금리가 올라간다. 왜냐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대출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은 자연적으로 은행들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보다는 국채를 사려고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금리를 이게 국채 금리를 중시하는 건데,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은 민간 부분의 금리가 올라가서 투자도 안 되고 투자와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가 구축 효과라고 그러죠. 근데 인제 요즘 뭐 일부 여당이나 혹은 또 비주류 학자들은 대출 금리가 안 올라가게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만큼 꼬박꼬박 한국은행이 받아내면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완전 중앙은행의 독립성 같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외면하고 이걸 재정의 통화화라고 그래서 모니타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인플레를 가져오고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제기돼서 금융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데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하더라도 베네수엘라가 워낙 돈을 많이 발행하고 포퓰리즘을 하다 보니까 돈 가치가 떨어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사진에서 봤는데 그냥 거리에 돈이 바람처럼, 쓰레기처럼, 낙엽처럼 날아다녀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도 하루에만 해도 몇백 퍼센트 올라가는 물가를 견디지 못한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걸어서 300만 명이 미국으로 탈출하는 행렬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인제 그런가 하면은 인제 OECD는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지난 며칠 전에 OECD 사무총장도 얘기했는데 OECD도 한국, 일본 담당관이 계속 지금 한국은 랜들 존스 상당히 유명한 OECD 보고서에서 한국 보고서를 많이 썼던 사람인데 "건전한 재정으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 올해부터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강력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인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의 경제 성적은 낙제점이다. 나라 빚이 빠르게 늘고 재정 건전성이 빨간불이 켜졌다." 주장을 하면서 인제 "고쳐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제 우리 그 추경호 의원이 "주택 공급 확대만으로도 역부족하고 거래를 묶고 있는 세부담도 풀어줘야 된다, 주택 문제." 그래서 부동산 다스 5 법을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도세, 취득세이나 재산세 감면 이런 것들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법을 상 발의는 했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이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게 뭐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어 모르겠습니다. 자, 재난지원금을 많이 뿌렸는데도 소득 격차가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1 분이라고 하면 여기 나오는 게 1 분이라고 하면 이게 인제 소득이 가장 낮은 20%를 1 분이라고 하는데 소득이 오히려 인제 지금 현재 근로소득은 줄고 근로소득은 13% 줄고 이전 소득, 사업소득은 쪼끔 늘어났나요? 2 분위 3 분위 올라갈 수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인제 제일 문제가 1 분위가 근로소득이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이것이 인제 계속적으로 분배 구조가 악화되는 거죠. 1년 전보다 더 떨어진 소득 격차 이게 인제 5.41 뭐 이런 게 인제 더 이게 인제 오분위 배율이라고 그래서 소득 격차가 더 떨어지고 있다. 오분위 배율.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소득층 중 알바마저 끊겼다. 알바마저 끊겨서 고소득자의 격차가 4.7배, 그게 하위 50% 소득 분의 상위 20% 소득, 하위 20% 소득분의 상위 20% 소득을 우리가 소득 오분위 배율이라고 이것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어 나왔고 재난지원금의 세금으로 메꿔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세금으로 메꿔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제 세금으로 메꿔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어 지금 여기 보면은 지출하고 소득이 거의 같습니다. 소득이 좀 많아야 좀 여유가 있는데 1 분위는 그 지출하고 소득이 거의 같아지는 거. 그나마 그것도 대부분이 근로소득은 감소하고 정부로부터 이전 소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벌써 제가 얼마 전에도 작년에도 분석을 해 봤는데 1 분위만 두고 보면은 우리는 완전히 배급 시대에 들어갔어요. 1 분위가 근로소득보다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전 소득이 더 많아요. 이전 소득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도 분배 구조가 더 악화됐다는 얘기예요. 정부 지원만 기다린 꼴이고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동반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외식도 안 하고 옷도 안 산다. 소비 지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 보면 인제 이게 옷이라든지 외식 같은 거에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필수 꼭 필요한 것만 지금 지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 줄어든 벌이에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보도가 나왔고 이것이 바로 소주성을 외친 정부의 역설이다. 취약의 소득 양극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본래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임금을 올려주면 모두가 잘 살 거다 했지만 임금 올려주니까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더 없어지면서 자영업도 문을 닫고 망하는 자영업이 증가하고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더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소득이 양극화가 된 거죠. 이게 뭐 지금도 아직도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 성찰을 하고 반성하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지금도 소득주 성장 특별위원회를 또 시키면서 계속 변명을 늘어놓는 연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언제까지 이 악화되고 있는 소득 분배를 코로나 변명만 할 것인가 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결국은 선별 지원이 답이다. 어려워진 계층에 지원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더욱더 추경 속도를 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전 결국은 이제 이번에 9번째도 홍백기가 될 모양입니다. 본래 인제 선별 지원하면은 3차
2 차, 3 차에도 선별 지원에 7조 원, 9조 원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결과적으로 20조 원 넘는 추경을 편성하면 한다는 것은 그냥 선별 지원이라는 이름만 유지할 뿐이지 보편 지원 같이 하는 거와 돈 엄청 퍼니까 같이 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 '추경 속도를 낼 것이다.' 오히려 잘못해서 분배를 악화시켜 놓고 이걸 계기로 또 돈을 더 풀겠다. 이런 정말 자가당착인 정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ICT가 지금 4 차 산업의 핵심적인 건데 ICT 법안 73%가 ICT 법안이 엄청 많이 제가 이번 달에만 해도 50개 법안이 나와 있다고 했지만 그 ICT 법안의 73%가 규제를 하는 법안이다 얘기합니다. 규제하는 법안이다. 참 우리나라는 뭐 새로운 분야가 나오기만 하면 얼마 전에 또 플랫폼 공정화법이랑 나와서 이제 좀 막 싹이 클 이제 좀 크려고 하는 플랫폼을 한국에서 막 한국의 아마존이 나오기는커녕 규제한다고 하더니 ICT도 계속 규제만 나는 법안이 전체 법안의 73%가 규제하는 법안이다. 그다음에 인제 그런 관련해서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하면서 차등 의결권이 4 년째 계류가 돼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벤처기업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3 년간만 허용하는 그런 차등 의결권이 지금 상정돼 있는데 "그거라도 처리하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인제 테크 기업인들 빅테크가 인제 부상을 하면서 어차피 빅테크 플랫폼 기업으로 플랫폼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경제계의 신주류로 부상을 하고 있다. 이번에 인제 이해진, 김범수, 김택진, 김봉진 이런 사람들이 인제 전후 창업 세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인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 사람이 대한상인 부의장으로 인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우리 경제계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외환위 이후 세대죠. 그래서 이제 대개 40대 초중반 세대인데 뭐 대단합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재산에 전 재산 10조 원에 5조 원을 기부한다고 그랬고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배민의 창업자죠. 이번에도 5,500억 을 기부한다고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김영주라고 넥슨의 창업자죠. 넥슨의 우리나라 게임의 제일 큰 회사죠. 그다음에 인제 뭐 장병규, 김택진 그다음에 등등 이렇게 김택진은 인제 게임 업체 NC소프트 회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자사고 폐지가 법원에서 제동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자사고를 너무 공교육이 좀 엉망이고 질이 떨어지고 하니까 좀 수월성 교육을 그나마 유지하기 위해서 자사고가 있었는데 그 자사고를 또 그나마 그것도 폐지하는데 2018년 이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한다기보다도 법원에서는 이것이 2018년에 자사고 폐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도입했는데 소급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일단은 뭐 교육 파퓰리즘이 지금 제도에 걸렸다는 얘기죠.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어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현장에서는 우수 인력이 부족해서 수학이나 과학이나 과학이 몰라서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40%나 나오고 있는 그런 속에서 교육은 지금 계속 파퓰리즘으로 가 가지고 우리 평균화 시행한 지가 지금 40 년이 넘었죠. 대학 등록금 반값 등록금 한 지가 12 년째인가 13 년째인가 그렇습니다. 빈사 상태 대학도 우수 교육을 수월성 교육을 하기에는 빈사 상태에 빠졌고요. 입시도 뭐 지금 대학 입시도 지금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학종이라고 그래서 학생 종합부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들어가는 비율이 높아지는데 그 종합부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에 그냥 여러 가지 인턴을 했다 뭘 했다 이런 것들을 100 개가 넘게 막 첨부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공부는 안 하고 이제 그런 것만 해서 이번에 조국의 자녀들이 막 계속 도매금으로 언론에서 비난을 받고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또 인제 약간의 수월성 교육을 하려고 하는 부모들의 그런 열망을 반영해서 자사고가 있었는데 자사고 그나마 폐지하는 것이 이번에 제동에 걸렸다고 합니다. 정말 이것이 말이죠. 모든 파퓰리즘인데 공부도 서로 인제 "안 해도 된다." 공부 잘하면은 그것이 무슨 부모로부터 무슨 물려받은 어 음 "잘 사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계속 부추기기만 하면서
4,400명 필요한 인재를 못 끼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가면 전부 실리콘밸리는 중국 청년, 인도 청년들만 덕실거리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워킹 할리데이 그래서 호주 같은 데 가가지고 저 호주에 가보면 호주에 가서 영어도 배우고 돈도 번다. 그건 대부분 다 식당에서 일을 하고요. 그나마 제가 한번 만나보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행운하라고 그래요. 워킹 할리데이 간 호주 간 사람들 한 30% 정도 청년들이 워킹 식당에서 접시 닦고 심부름하고요. 나머지 한 70%는 호주 서북부 사막에 있는 땅콩 농장에서 집단으로 노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영어를 배우고 그것이 교육 파퓰리즘의 결과 우리 초래한 우리 청년들의 실상입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중국이나 인도에 우수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경쟁해서 뭘 하나 개발해야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유튜버도 중국 청년이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거금에 미국의 그 빅자이언트, 빅테크 회사에 PE 인수합병되면서 그야말로 일생일대 한몫 챙기면서 그러기 위해서 인도 청년들이나 중국 청년들은 실리콘밸리에서 구슬땀을 흘리는데 우리는 그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몇 사람 한국 사람들 인터뷰하려고 만나봤더니 한국 청년들의 그 대부분이 미국 현지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 하는 칼럼도 등장을 하고 있고 이번에 미국의 텍사스의 강진 한파 때문에 제조업이 올스톱되었습니다. 이게 되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텍사스의 블랙아웃입니다. 텍사스의 블랙아웃 때문에 텍사스가 미국 산유량의 41%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텍사스에 가깝게 있는 우리 한국의 삼성 반도체가 공장 문을 닫았지만 산유가 더 문제예요. 기름을 캐내는 거. 왜냐하면 텍사스 전기가 블랙아웃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 원유 공급망 타격이 온다. 또 그것 때문에 원유 가격 상승 요인도 되고요. 지금 근데 이 블랙아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다가 결과적으로 한파가 닥치니까 블랙아웃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 텍사스의 뭐 풍력 발전 같은 걸 늘렸나 봐요. 그 풍력 발전에 대한 민낯이 지금 드러났다. 우리가 해상 풍력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지금 48조 원 들여 가지고 해상 풍력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민낯이 드러났다. 이게 블랙아웃이 되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불고 기상이 악화되면은. 모든 게 다 셧다운 되는 거죠, 공장이. 그래서 미국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논란이 좀 확산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발 좀 이런 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월성 1호기를 조작한 피의자들은 계속 포상과 영전 장치를 하고 장치다. 뭐 그래서 특히 최이봉 전 청와대 정책비서관 같은 경우에 가스공사 사장에 앉히려고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공모 절차만 거친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뭐 거기에 여러 산업자원부의 직원들이 다 승진하고 했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는 준조세가 법인세에 맞먹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9년에 기업들이 부담한 준조세가 67조 6천억 원, 68조 원 가까이 되는군요. 근데 그해 법인세가 72조 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인세가 맞먹는 만큼 거의 지금 93% 법인세의 92~93%에 해당되는 만큼 또 준조세를 냅니다. 우리나라 법인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죠. 35%의 최고세 35%인데다가 지방 법인세가 또 10%니까 38.5%인데 이것에 거의 맞먹는 만큼 준조세를 또 다 낸다는 거예요. 그럼 기업이 남는 게 지금 얼마겠습니까? 세금 내고 그때 남은 그해 2019년도 당기 순이익이 111조라고 그래요. 당기 순이익보다 훨씬 많은 130조 가까운 세금과 준조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때 우리 이제 국회 심재철 부의장하고 제가 그 준조세 부담을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서 세미나를 심재철 부의장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법인세의 한 30% 안팎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거 그때도 많다고 했는데 이게 뭐 더 늘어나 가지고 거의 90~23%에다 법인세의 92~3%에 달하는 준조세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이렇게 되니까 기업들이 국내에서 투자할 의욕이 없는 거죠. 투자해서 이익 나면은 법인세를 35% 38.5%를 가져가고 또 거기 그 버금가는 준조세까지도 걷어갑니다.
각종 기금에 각종 부담금을 걷어갑니다. 그걸 비싸면 뭐 그냥 그런 걸 내라고 그러죠. 뭐 기부 어 자 그렇게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자 그 부분에 관해서 아침에 보도가 나왔고요. 아 이번에 인제 2조 대박 아자르, 아자르라고 해서 인제 영상 통화하는 거, 영상 채팅하는 것이 인제 아자르가 이번에 유럽과 인도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제품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인제 외국에 팔리면서 2조 원의 대박을 이뤘는데 한 가지 이루다라고 하는, 이루다도 역시 인제 이게 영상 채팅하는 건데요. 이루다가 이루다가 이 채팅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 주로 카카오톡의 대화 데이터를 대량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채팅 서비스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근데 이것이 지금 카카오톡에 있는 여러 정보를 쓰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내가 노출되었다. 그래서 집단 소송에 제기되면서 결국은 이것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개인정보를 너무 인제 이게 일일이 개인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결국은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지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라 할 정도로 '개인정보 보호에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개인정보 물론 사생활이 노출되면 안 되지만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활용위원회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좀 계속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뭐 학문적 연구 뭐 이런 데만 괜찮다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산업 활용의 한계가 있는 거죠. 결국은 데이터를 활용 못하면 4차 산업혁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느 정도 활용해도 되느냐는 그런 문제에 관해 숙제를 남겼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미국이 지금 계속 인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6년 내에 최고 2.2 기대 인플레이션은 2.2%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다.' 지금 소매 판매액도 또 경기도 미국이 빨리 경기 회복에 불이 붙었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면서 소매 판매액도 증가하고 생산자 물가나 소재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 개월 내에 경기가 회복되고 물가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류현진 의장은 뭐 "아직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통화 정책을 변경하면은 주식이나 암호화폐 가격이나 모든 것에 영향을 받거든요. 아마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양적 완화를 축소하면은 암호화폐 가격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질 거예요. 벌써 주가가 횡보를 보이는 이유가 벌써 이런 배경 때문에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북한 해커 3 명을 기소했다고 합니다. 북한 해커들이 사실은 뭐 완전히 돈을 털어서 얼마나 털었을까 13억 달러 정도를 손을 댔다고 그래요. 북한이 뭐 돈이 자금이 없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썼는데 이것을 미국에서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기소했는데 뭐 미국 정부가 어떻게 북한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세계적으로 알리고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앞으로 제재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약간 지금 정권 담당하는 세력들이 소위 주사파 세력들이 친북이죠. 종북 흔히들 종북 주사파라고 그러죠. 종북하고 친중하다 보니까 지금 통상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 다중 체제로 인제 돌아가는데 우리가 다중 체제에서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기로에 직면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국 중심 R7 가입을 했는데 일본 중심의 CPTPP는 가입이 안 돼 있고 미국은 CPTPP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계속 미국과 어긋나고 일본하고는 계속적으로 감정적 대응으로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어제도 제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그런 칼럼이 나와 있고요. 게다가 지금 현재 거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 주도를 하고 있는 쿼드라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는 쿼드가 미국, 일본 그다음에 호주, 인도군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쿼드에 한국 보고 쿼드 플러스라고 그래서 참여하려고 했는데 참여를 안 합니다. 이번에 쿼드 외무장관 회담이 곧 열리는데 한국은 불참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것이 이제 안보도 그렇고 통상 문제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중국하고 우리랑 굉장히 아주 정말 난감 여기 강경화 장관이 나와 있는데 강경화 장관이 말이죠. 갑자기 중국에 대해서 산불 정책을 우리 스스로 그냥 아무런 중국에 대해서 외교라는 것이 뭘 받아내고 밀당을 하면서 외교를 하는 건데 아무런 받아낸 것도 없이 오히려 한한령 때문에 사드로 지금 우리는 오히려 발이 묶이고 중국은 못 들어가고 있는 중국에 들어가는 많은 업체들이 지금 도산하고 파산하고 나오고 있는 그런 속에서 느닷없이 산불 정책을 발표해요. 산불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인제 그 어 한미일 동맹에 우리는 가입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미국이 주도하는 대공 미사일 방어 체제도 관여하지 않겠다. 뭐 그런 거죠. 그런 얘기를 어 그냥 얘기를 했어요.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이건 완전히 뭐 우리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면서 중국이 주장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인제 우리가 쿼드에 들어가 가려면 그런 문제에 관해서 이 쿼드에 들어갈 때 어느 정도 해명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그건 중국이 이미 우리 스스로 선언한 산불 정책과는 맞지 않는 거죠. 정말 이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건지. 그리고도 3 년간 외무장관을 했어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 통상이 기로에 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인제 그래서 우리는 점점 고립이 되고 있다. 미일, 인도, 호주로 연결되는 코드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고 고립이 되고 있다. 외교장관 회의를 18일 개최한다고 합니다. 18일 개최하는데 우리는 그걸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 일이면 뭐 바로 그냥 오늘이네요. 오늘에 참여하지 이 미국 시간이니까. 18일 개최하는데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화상회의를 한답니다, 화상회의를. 자 그래서 미일은 더 그래서 밀착하는데 우리는 한국은 오직 시진핑 방안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중국에 가 가지고 우리 문 대통령 중국을 방문했을 때 영부인과 더불어서 식사도 2 끼밖에 하지 못하고 혼밥을 하는 그런 모습이 TV에 막 나오고 동반한 기자들이 폭행을 당해도 뭐 아무런 얘기가 없고 심지어는 언론 보도에 보니까 방문 중에 시진핑 주석이 자리를 비웠다고 그래요. 북경에 어디 갔다고 그래요. 본래 외국의 정상이 방한하면 그 나라 정상은 예우상 항상 있는 것이 관례예요. 이 모든 걸 완전히 한국을 업수 여기는 그런 상황인데 오직 우리는 시진핑의 방안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코드에도 참여 안 하고 미련도 밀착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이것이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통상에도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고 통상 바로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는 수출이 50% 수출이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원자재가 전혀 안 나기 때문에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하고 제조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자 그런 과정에서 미국은 "한일 관계부터 먼저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한일 관계는 계속 이렇게 돌아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다 경기가 다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만이 그동안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소득이 낮았거든요. 우리는 1 인당 소득이 떨어지고 대만은 올라오면서 대만이 우리를 지금 추월이 임박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만이 그동안 우리가 옛날에 아시아의 4 마리 용이라고 했는데 같이 가는 그동안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싱가포르는 벌써 6만 불을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홍콩이 4만 불을 넘었고요. 한국이 3만 불을 넘었다가 지금 다시 3만 불대로 추락하고 있고 대만이 2만 불대 2만 불대 중반이었는데 이제 대만은 올라와 가지고 우리를 추월하려고 한다. 우리가 4 마리 용 중에 제일로 추 하위권으로 추락할 운명에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대만은 우리가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할 때 대만은 플러스 성장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만이 왜 플러스 성장했습니까? 중국의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하자 중국발 입국을 완전 금지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대만은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가 몇 명 소수 단위 뭐 제가 체크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뭐 한 10명 정도밖에 사망자가 안 나올 정도로 완전히
경제 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되니까 이게 2% 성장을 했습니다. 참 이게 그만큼 이게 이제 방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무슨 뭐 전 보건복지 장관 얘기가 무슨 뭐 모기가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모기장을 치면 된다 뭐 이상한 소리를 계속하면서 방역에 실패하고 그 결과 지금 대만과 성장률 차이가 나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대만에 추월당할 위기에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산업 측면에서 네이버나 금융에서 네이버페이도 카드처럼 300,000 원까지 후불이 가능하다. 4 월부터 그렇게 한답니다. 후불 결제한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네이버가 거의 은행 역할을 하는 거죠, 후불 결제까지 하니까. 금융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이 네이버나 카카오 등등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걸 두고 인제 새로운 종래의 금융 영역이 회사가 아니니까 빅테크 금융을 누가 관할하느냐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가 싸우고 있는데 이걸 지금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는 보면 안 되고요. 금융을 누가 관장하느냐. 금융은 당연히 본래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업무를 관장하는 거예요. 지급결제라는 것은 본래 중앙은행이라는 센트럴의 그 의미가 각종 금융회사들이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중간에서 청산하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중앙은행이 출발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빅테크는 금융위가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데 제 언론에 금융 경제력이 낙제, 세계 30위 위로 떨어졌어. 심지어는 한때는 우간다보다도 금융 경쟁력이 낮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보고서가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서 나올 정도로 그게 전부 규제 때문에 그런데 또다시 빅브라더스가 되겠다니 말이 안 된다. 그런 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안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느냐. 이건 자연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은행이 한은에 빌리는 금리는 만기 7일 이하고요. 개인이나 기업 대출은 길기 때문에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채권을 많이 발행하니 국채를 많이 발행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2030의 탄소 제로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여러 대 지금 파장이 큽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2030부터 전기차, 수소차 비중을 늘리는데 그걸 비중을 못 맞추면은 기여금을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에 부응해서 인제 현대차를 앞으로 배터리를 빌려 쓰게 해서 반값 전기차를 내놓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빌려 쓰면은 이제 배터리를 빌려 써서 반납하게 되면 4,700만 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팔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포스코인데요. 제철 산업이 석탄을 가지고 용광로를 인제 어 철을 녹이는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석탄을 많이 쓰니까 엄청난 그 탄소를 배출하죠. 근데 그것을 인제 이걸 줄여 없애려면 지금 고로 하나에 용광로 하나에 6조 원 정도 드는데 용광로가 여러 개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드는데 30 년간 번 영업이익을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 잘못하면 제가 보기엔 이거 너무 탄소 제로 정책인가 탄소 중립 정책을 강행하는 바람에 이 우리나라 제철 산업이 지금 잘못하면 큰 위기에 봉착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제철은 너무 중국이 많이 인제 제철을 하는 공장을 짓는 바람에 세계적으로 과잉이거든요. 과잉인데 일본도 지금 그 과잉이라서 구조조정에 글로벌 공급 과잉에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마당에 우리가 너무 이 탄소 중립 정책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매몰 비용이 이걸 전부 인제 수소를 가지고 그거를 인제 철을 녹게 하는데 그 매몰 비용이 약 하나에 6조 원 정도 든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여러 개이기 때문에 30 년간 버는 이익을 다 쏟아부어야 될 판이다. 이 제주 산업이 잘못하면 큰 문제에 봉착하게 생겼습니다. 좀 뭔가 좀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 그냥 친환경 정책하면 뭐 그것이 치상인 줄 알고 그냥 기업의 경쟁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인제 지금 오디오 콘텐츠가 세계 6위 시장인데 한국이. 그래서 인제 이게 지금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소위 말하는 스트리밍 음악 스트리밍 산업에 앞으로 엄청나게 규모가 커지는데 한국이 굉장히 한국을 주목하면서 글로벌 그런 어 스트리밍 회사가 음악 스트리밍 회사가 한국에 진출하려고 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매년 10 개씩 위성을 쏘아 올려서 독자 항법 위성을 가지려고 한다 그런 얘기인데 지난번에 그 나로 발사도 좀 실패했거든요. 그것도 뭐 우리나라 독자적인 게 아니고 러시아의 무슨 걸 가져다가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지금 이게 인제 그 일론 머스크가 1000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린다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죠. 우리가 이게 가능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GPS가 사실상 그 미국이 쏘아 올린 위성의 정보를 쓰고 있는 거죠. 중국은 중국 독자적인 GPS를 만들기 위해서 위성을 지금 쏘아 올리고 있는데 우리도 그 독자 항법 위성을 까지 하기 위해서 매년 10 개를 쏘아 올린다. 뭐 이거 좋습니다. 야심은 좋은데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시대가 지금 이제 거래 대금이 줄고 있습니다, 정시가. 결과적으로 코스피도 횡보를 하면서 하고 거래 대금이 줄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동성 장세만 갖고는 한계가 있는 거죠. 실적 장세에 뒷받침돼 줘야 되는데 지금 실적을 계속 지금 기업을 규제하고 뭐 소득주도 성장에다 임금은 올리고 뭐 반기업 친노 정책을 하니까 실적이 회복될 수가 없죠. 그래서 코스피도 이렇게 횡보하면서 결과적으로 실망한 투자들이 거래 대금을 빼고 있는 정시 대기 자금이 거래 대금이 줄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인제 드디어 앞으로 가치주 비중을 늘려야 한다. 그런 인제 공고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서학 개미들은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너무 풍문에 의해서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전에는 이렇게 우량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애플이나 이런 거 투자했는데 이제는 뭐 거의 지금 그런 것보다도 완전히 지금 풍문에 의해서 예컨대 뭐 얼마 전에 미국에서 문제가 된 게임스탑이라든지 뭐 이런 데 많이 투자를 좀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생겨요. 그다음에 또 뭐 얼마 전에 중국의 그 드론업체에 이항이 투자했다고 난리를 핀 적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너무 여기 보면은 이 스왑게임즈의 투자 패턴이 좀 심한 좀 정밀한 분석이나 이런 걸 전망을 토대로 하기보다는 너무 여기 올해는 게임스탑 같은 데 많이 투자해 가지고 너무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심한 그래서 피해가 많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쩌면 패닉 투자라고도 볼 수가 있죠. 지금 뭐 국내에서 일자리도 없죠. 집 마련하기도 거의 절망적이죠. 그래서 패닉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실패로 돌아오기 십상입니다. 여기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이미 비디오 게임은 거의 끝난 거라서 이 비디오 게임 판매 회사인데 그건 거의 뭐 수익이 안 나오고 적자로 돌아선 지가 오래됐는데 거기에 그냥 공매도 반대 세력이 하는 하면서 주가가 다 좀 올라가자 여기 우리 수학 게임들이 많이 투자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적자가 나는 기업을 주가를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죠. 폭락하면서 쪽박을 쳤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기관 투자가는 왜 돈비라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주가가 하락하는데 베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공매도죠. 주가가 하락하는데 베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나오는데 비트코인 드디어 아침에 보면은 5,700만 원까지 한국 돈 올라왔습니다. 5,700만 원. 미국에서도 51,000달러를 넘었었죠. 5,700만 원까지 올라갔다 나오고 지금 이 비트코인은 한국에서 5,770만 원이고요. 이더는 200만 원이 드디어 넘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편의점에다가 6만 곳에다가 앞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하겠다. 다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다날 핀테크가 가지고 있는 페이코인을 통해서 비트코인 결제를 하도록 하겠다 하고 발표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그 페이코인의 가격이 2000% 20배가 올랐습니다. 한국도 드디어 비트코인 결제 시대가 이제 지금도 일부 하고 있는 데 있지만은 이렇게 편의점 6만 곳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성큼 비트코인의 인제 시대가 우리나라도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피자나 책 같은 거 이런 것도 비트코인으로 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CU라는 데가 CU하고 세븐일레븐 이런 데가 다날과 협약을 맺고 있는 편의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전부 인제 비트코인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그러자 다날의 주가도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가 게다가 금 가격은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 지금 미국의 유동성은 엄청 풀렸거든요. 풀렸는데 그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안전자산을
찾는데 안전자산이 금보다 더 비트코인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금값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견해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디지털 금과 오리지널 금,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금과 오리지널 금 간의 엇갈린 운명에 대해서 운명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의 동향은 좀 계속 주시를 해야겠고요. 그러면서 그거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미국 통화 정책의 방향, 미국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통화 정책 방향 여기에 대해서 언제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곤두세우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통화 정책 경제 전망을 하는 것이 3월, 6월, 9월, 12월 1년 4번 FOMC에서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그때 그 전망을 항상 유심히 보면서 통화 정책 방향을 가늠해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